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개발 중이던 중국의 핵잠수함이 그것도 핵연료를 가득 실은 차에 침몰한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변국들은 무슨 죄인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한 번의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침몰한 저우급 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로 움직이는 핵잠으로 지난 5월부터 우한에서 출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그대로 침몰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중국 해군이 미국 해상 전력을 따라잡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지만 또다시 치명적 실패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침몰한 수중경운기, 중국 잠수함 사고 소식과 함께 대한민국이 준비 중인 대응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핵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핵잠 개발을 통해 미국과의 핵훈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것인데요. 가끔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SSBN이라는 굴욕을 남기기도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선 미국이 긴장할 정도로 뛰어난 핵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우급 잠수함은 그동안 개발된 잠수함들과는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기동력과 자막 능력을 극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우급은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미를 X자형으로 설계했으며 미국의 핵잠을 따라잡기 위해 야심찬 설계와 기술적 시도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이 출항을 앞둔 시점에서 침몰하는 사건은 중국 해군의 기술력과 그들의 군사적 야망이 과대평가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고가 드러난 후에도 언론을 통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핵잠수함 침몰 사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당국과 상업용 위성사진에 의해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중국의 군사 투명성 부족과 기술적 결함이 국제사회에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이제 대한민국도 핵잠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호 경공함을 공개한 이후 이런 여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논란은 수십 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권한이 미국에 종속되어 군사 목적의 핵 개발은 50년째 봉인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도 이런 굴레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고 핵무장의 명분과 당위성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군호 경공함이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SLBM 발사관 때문이었습니다. 김군호함은 중거리 SLBM인 북극성 장착이 가능한 발사관 열문을 탑재하여 본격적인 전술핵을 이용한 공격 잠수함으로 예측되는데요.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보면 여기에 조만간 핵어뢰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이름처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를 대표하는 무기체계로 꼽힙니다. 잠수함의 특징이자 장점인 은밀성 덕에 추적이 어려워 보복 공격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SLBM 탑재 잠수함 개발은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공통적인 의지였고 SLBM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즉 SSBN은 전 세계 6개 국가만이 보유 중입니다. 만약 북한이 그들의 말처럼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완성했고 공표한 대로 잠수함의 동력 체계까지 바꾸게 된다면 전 세계 7번째 SSBN 보유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작전 영역은 획기적으로 넓어져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떤 적에게도 본토 타격만큼은 허락한 적이 없는 미국에 북한은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완성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남은 방향성은 재래식 전력의 재편뿐입니다. 그리고 김군호 경공함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의 등장에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여론이 불붙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이야 우리나라와 체급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다고 쳐도 중국의 폭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은 2024년 국방 예산을 72% 증가시키며 해군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개발은 중국 해군이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우급 잠수함 침몰 사건으로 중국의 야심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중국이 이 핵잠수함에
어떤 기술적 결함을 겪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핵잠수함 함대의 확장 계획에 심각한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렌트 세들러 선임연구원은 새 핵잠수함의 침몰은 중국의 핵잠수함 함대 확장 계획을 늦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이 그동안 쌓아온 군사적 자신감에 큰 균열을 가할 것이며 그들이 미국의 해군력에 맞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의 실수와 위기가 대한민국에는 다시 없을 기회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이 아니라면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원자력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 순수 국내 기술로 일체형 원자로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근거한 20%의 전홍축 우라늄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 보유한 대한민국이라면 예산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역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도발까지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에 돌입한 중국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 사건 역시 중국이 러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핵잠수함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 전력 강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라면 대만 다음에 중국이 노리는 것은 아시아의 패권이고 미국과 자유서방의 천병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도 그 목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술했지만 대한민국은 독자 기술로 핵잠수함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국가입니다. 다만 1974년부터 원자력 이용에 관한 권한이 없었으며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서도 군사적 목적의 원자무기의 연구 및 개발이 철저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도부자카임 전 미 국방부 차관의 언론 인터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프랑스와 함께 핵잠 보유를 추진 중인 브라질의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핵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기반해 미국과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핵 관련 활동에 있어 민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오랜 약속을 저버리려고 한다면 한미 양국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 수준과 핵 잠수함 건조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의 눈치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서 중국과 북한의 핵잠을 두고도 언제까지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중국은 이번 핵잠수함 침몰 사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했지만 미국과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선이 잠수함을 인양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핵잠 침몰은 군사적 위협에도 한반도 주변의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침몰할 당시 핵연료를 싣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잠수함 사고가 아니라 국제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한과 같은 대도시 인근에서 핵잠수함 침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결여와 사고 대응 능력의 부족은 그들의 군사적 팽창이 단지 외관상의 과시일 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침몰한 저우급 잠수함으로 중국 해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우급 잠수함은 기동성과 자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 중 하나였지만 이번 침몰 사건으로 중국이 해상 전력 강화에 있어 직면한 여러 문제점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잠수함 기술에서 중요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개발 중이던 저우급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한 것은 그들의 해군력 증강 전략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 잠수함 함대를 70척 이상으로 확대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그 목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중국은 승기를 놓쳤으며 이 열세를 만회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수록 중국은 그들을 추종하는 국가들에게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군사적 투명성 결여와 무책임한 대응에 더욱 비판적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단지 과대 포장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들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이 직면한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는데요. 중국의 연이은 핵잠 침몰 사건은 군사적 오만이 가져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6일 폴란드 잠수함 동맹 영상입니다. 폴란드 해군의 요구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고속 은밀한 기동과 장시간 자망, 그리고 여기에 어뢰와 순항 미사일의 무기 옵션이었는데요. 조건은 단순 명료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 입찰에 참여했던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독일 212CD급 잠수함, 스웨덴 A26 잠수함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경쟁 모델이 모두 탈락 또는 무산됐다는 것이 이번 계약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난항에 빠지자 당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그너머 파트너들도 입찰에 초대하고 싶다라고 발언하며 은연중 한국에 구애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제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부총리를 인터뷰한 디펜스24는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을 오르카에 우선 초청하겠다는 발언이라며 해석을 달았습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방산 분야의 변방이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 방산을 단숨에 메이저급으로 올려준 은인인 동시에 무기에 관한 대단한 안목을 가진 군사강국입니다. 그런 폴란드가 또다시 대한민국 잠수함을 지목하자 이번엔 세계의 이목이 한국 방산에 쏠린 것인데요. 외신들은 폴란드가 대한민국 잠수함의 성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를 성능과 무장소음 외에도 비슷한 운용 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폴란드 해군의 주요 활동 지점인 발트해가 대한민국의 서해와 비슷한 지형이기 때문인데요. 두 해역 모두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평균 수심이 얕고 여러 인접국이 하나의 바다를 두고 국제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해가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탐내는 바다라면 발트해는 폴란드, 발트 3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그리고 러시아의 이권이 모두 걸려 있는데요. 이러한 해양 지형의 복잡성과 국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좁은 항로는 잠수함의 운용과 탐지, 항로 조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의 잠수함 운용은 항로 충돌 위험과 함께 다른 선박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전략무기인 잠수함이 갖는 특성상 위치가 특정된다면 국제적인 외교군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잠수함은 그들이 소유한 바다에 어울리는 설계 사상을 갖습니다. 일례로 프랑스는 지중해와 북대서양, 독일과 스웨덴은 북해와 발트해에 최적화된 잠수함을 개발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나 단지 운용 환경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폴란드가 한국에 구애한 사건을 모두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또한 전술했듯 오르카 프로젝트의 유력 후보들은 모두 세계 초강대국의 참여 기업 역시 쟁쟁한 성능과 역사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최대급 함영의 배수량이 2,000톤에 달하는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프랑스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프랑스와 독일은 원자력 잠수함 기술에 올인한 미국과 달리 꾸준히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갈고 닦아왔고 이 덕에 오랜 시간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높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신뢰도가 좋다는 건데요. 스코르펜급 잠수함이 비록 수출형이긴 하지만 수중 최대 속도만 시속 37km에 달하는 데다 작전 범위는 수상 12,000km, 수중 1,020km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디젤 엔진과 함께 최신형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 통칭 AIP를 탑재한 덕분에 최대 자망심도 350m, 최대 자망 시간 2주를 달성했는데요. 자망간 산소 공급 없이 잠수함에 동력을 공급하는 AIP는 현대전에서 재래식 잠수함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에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533mm 어뢰 발사관 육문과 액조세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스칼프 함대지 순항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내건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기본 조건 이상의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독일의 212C급 잠수함 역시 매력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212CD 잠수함의 진짜 장점은 하면과 무장에서 드러나는데요. 각진 다이아몬드 형상 선체는 능동 소나 탐지가 어렵게 설계된 디자인의 산물인데요. 쉽게 말해 일종의 스텔스 형상을 띠고 있는 잠수함인 셈입니다. 더구나 212CD급 잠수함은 533mm 어뢰발사관 사문에 DM2A4 중어뢰와 IDAS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중 IDAS는 잠대공이라는 매우 독특한 공격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사실상 잠수함에서 천적이나 다름없는 대잠 헬기, 대잠 초계기 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만약 IDAS가 실전 배치만 된다면 독일은 세계 최초의 잠대공 미사일이라는 타이틀을 목에 걸게 될 텐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개발 건조가 진행 중인 미공개 잠수함입니다. IDAS의 개념 자체는 뛰어나지만 아직은 실전 배치 경험이 없으며 잠수함이 잠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건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격이니 아직까지 실용성에서 많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선 스웨덴의 A26 통칭 블랙킹해급 잠수함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비록 배수량이 2,000톤 미만이고 잠항 시간이 18일에 불과한 건 단점이지만 배수량을 극단적으로 줄인 덕분에 특수부대 침투용 사양부터 항속거리를 18,520km까지 넓힌 장거리 작전용까지 확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심지어 3가지 파생형 모두 모듈식으로 VLS를 탑재할 수 있어서 총 18발의 BGM-109 토마호크를 SLCM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스코르펜급은 기본기가 탄탄하고 독일 잠수함은 독특한 전략성이 장점이며 A26은 확장성과 활용면에서 고른 점수를 낸 뛰어난 잠수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KSS-3 배치원 통칭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이 모든 장점을 아우르는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만 3,700톤에 육박하는데요. 잠수함에서 크기는 곧 작전 지속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에 직결됩니다. 실제로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3개의 디젤 엔진과 4개의 AIP를 탑재하고 있으며 작전 심도는 300m 이상, 자망 최대 심도는 무려 400m를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스코르펜급 잠수함보다 일주 이상 긴 3주간의 자망에 성공하면서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전략성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측정된 수치의 소음도는 군사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림팩 훈련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격침한 뒤 한 번도 발각되지 않은 장보고급 잠수함 이상의 정숙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들조차 원자력 잠수함에 버금가는 수준일 것이라고 추측할 정도인데요. 게다가 개발에만 387개 업체, 19개 연구소가 참여하면서 국산화율이 76%에 육박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만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개발된 덕에 다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벌써 1번함인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이 실전 배치를 완료하고 2번함인 안무함이 취역, 3번함인 신체호함이 진수 중이라는 게 그 방증입니다. 심지어 차기형인 KSS-3 배치2 또한 이미 기공이 진행 중이며 2026년에 인수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성능과 신뢰도 측면에서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전술했듯 잠수함의 크기가 크면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533mm ATP 발사관 6개를 탑재한 데다 범상어 중어뢰, UGM-84 하푼 대함 미사일,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거리만 500에서 800km로 추정되는 현무포-4를 VLS에서 6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비록 원천 기술은 확보하지 못할지언정 SLBM의 운용국으로는 등극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강력한 메리트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잠수함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산 잠수함은 최신 기술을 도입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자막 능력을 자랑하며 뛰어난 경제성과 운영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 유지보수 비용이 타국 잠수함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한국 방산의 기술력을 몸소 체험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잠수함까지 선택한다면 폴란드로서는 해상 강국으로의 입지와 함께 한국과의 전략적 방산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적 이득 외에 유럽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동유럽과 북유럽을 잇는 해상 전략의 중심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을 채택한다면 한국의 해양 방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6일 영국 핵잠 전멸 영상입니다. 영국은 강력한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1895년에 설립된 영국 해군연맹은 세계 해군력 2, 3위 국가의 해군력을 다 합친 것보다 영국 해군의 전력이 더 강해야 한다는 이국 표준주의 정책을 제정한 이래 영국은 그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했습니다. 대영제국 시절에 패권을 내려놓은 현 시점에서도 영국은 세계 해군력 순위 9위에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영국 해군이라는 상징성을 걷어내고 나면 그 실상은 사실 보잘것없었다는 것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영국 국방저널과 BBC 등을 통해 보도된 영국 해군의 실상은 트라팔가급 핵잠수함인 트라이엄프함을 40일 이상 임무에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작전 준비 상태가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잠수함 전력은 전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해상에서의 상시 자망을 통해 국가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잠재적 적국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잠수함이 수시로 출항하여 자망 작전을 펼치는 것은 자국의 전략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영국은 다수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망 작전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저널은 트라이엄프함이 작전을 수행한 지 47일이나 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여기에 더해 트라팔가급보다 한 체급 위의 아스튜트급 핵잠수함은 마지막으로 바다에 나간 지 무려 121일이 지났다는 점까지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영국의 핵잠수함들이 바다로 출항하지 못하는 날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영국의 군 전문가들은 북대서양 일대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는 영국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유하고 있는 10척의 핵잠수함 중에서 절반이 넘는 6척의 핵잠수함이 항구에 갇혀 있는 상황이며 이는 유지관리 능력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도크의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과거에도 영국은 군함을 정비하는데 2, 3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여 해군력 유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수의 핵잠수함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영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에서 가장 많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6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추가 도입하려는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의 해상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잠수함 전력을 생각해 왔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정비 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수의 핵잠수함을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략적인 아쉬움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미국도 조선 역량이 부족하여 새로운 핵잠수함의 도입과 성능 개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영국마저 힘이 되어주지 못하면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패권 도전을 받는 미국의 입장도 난처해지는데요. 러시아는 핵잠수함을 30척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도 10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보유 중입니다. 미국이 60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면 4, 50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의 핵잠수함을 통해 보다 확실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오커스 동맹을 구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협력을 강화한 것도 이러한 맥락인데요. 미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 및 보유를 지원하면서 중국의 해상 패권 도전에 맞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오커스의 한 축이자 나토의 핵심 국가로 있는 영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한국에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핵잠수함 개발에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소형 원자로부터 개발해야 하는 후발주자이지만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미국과 유럽 등의 군사 강국에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을 자랑합니다. 다만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제 제재로 인하여
20% 이상의 고농축 원자로를 탑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해당 규제를 최대한 우회하기 위해 19.7%대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저농축 우라늄과 고농축 우라늄은 잠수함의 성능 차이에서 확연한 격차를 보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연료봉을 30년이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농축 우라늄은 7에서 10년 정도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10년 정도가 지나면 해당 잠수함을 지상의 드라이도크로 이동시켜 연료봉을 교체해야만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가 있는데 잠수함을 해체하여 연료봉을 교체하는 긴 작업 시간 동안 작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핵잠수함이라 하더라도 우라늄의 농축도에 따라 잠항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핵잠수함은 탑승한 승조원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생활을 견뎌낸다면 최대 6개월 이상의 잠항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잠수함이라면 약 70일 정도의 잠항 능력을 보여줍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최대 3-4주 정도의 잠항 기간을 가진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저농축 우라늄이 2배 이상의 긴 잠항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보다는 잠항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시작은 저농축 우라늄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도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과 국제사회의 설득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잠수함의 도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영국이 핵잠수함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미국과 영국에는 아쉬움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한국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보다 더 강력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속해서 ICBM 기술을 연마하고 있고 유사시 미국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는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본토를 타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국이 남포 앞바다까지 은밀하게 잠수함을 침투시켜 SLBM을 사용한다면 고작 3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레이더 전력을 남쪽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양의 서측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방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인스턴트 카레를 데우는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북한의 수뇌부와 지휘소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전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지척에 위치한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동맹 파트너입니다. 결국 미국이 견제하고 싶은 가장 큰 전력은 중국입니다. 현재의 군사력은 중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단연간 중국 해군은 끊임없이 함정을 생산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고 반면 미국은 조선업의 침체와 함께 현재의 함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비록 영국을 끌어들여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안보를 재확립하려는 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호주의 잠수함 기술은 아직 그 역량이 부족한 데다가 믿었던 영국마저 핵잠수함 운용에 문제점을 드러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도 다른 파트너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잠수함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끌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기회를 살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고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대양을 휘저을 한국 해군의 미래를 응원해봅니다. 한국 잠수함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세계 최고의 잠수함 구조함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